사실 HBM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이미 레거시 D램 쪽이 워낙 비싸게 팔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26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못 갔는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지만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또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키노트에서 꼭 이것만큼은 좀 놓치지 말자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몇 개를 뽑아갖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GPU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도 설명드릴 거고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거를 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게이밍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는 자주 다뤘는데 DLSS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초당 프레임 수를 거의 4배에서 6배까지 올릴 수도 있는 엄청난 또 걸 내놔가지고 거기까지 각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관심이 많은 내용이죠. 바로 베라루빈 GPU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베라루빈이라는 거를 이번에 또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칩 한 개가 아니다. 6개의 코어 컴포넌트를 같이 코디자인해서 렉 단위의 AI 슈퍼컴퓨터를 제품화한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블랙엘 발표 때도 이 블랙엘이라는 거를 기존의 호퍼 GPU 있잖아요. H100, H200에 해당하는 이 GPU들하고는 다르게 블랙엘이라는 말 자체를 강조를 하면서 이 블랙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6개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미 안델공학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한 단계 껑충 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슈퍼컴퓨터 렉 시스템 또 렉과 렉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 6개 구성 요소 중에서도 지금 보시죠. 6개 중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6가지 컴포넌트 코어 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베라루빈의 바로 베라 CPU죠. 이 CPU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라루빈의 루빈 GPU 여기에 HBM4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밴드위스가 또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고 얘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리고 CPU, GPU 그리고 GPU, GPU 간에 서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NVLink 6 스위치가 들어간 다음에 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또 커넥트 X9 NIC 있죠? 팜4 서데스가 들어가 있는 800GB짜리 이더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루필드 4 DPU도 지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X 이더넷 포토닉스 여기서도 이제 포토닉스 코패키지드 옵틱스가 나오죠. 이런 컴포넌트 6개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 자체가 전력이라든가 뭐 신뢰성 뭐 보안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 빨리 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 AI 팩토리 운영 최적화에 잘 되어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속도를 제대로 내주어야지 AI 슈퍼컴퓨터 거대한 이 시스템이 어느 곳에서도 병목 없이 빠르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것들 GPU 여러 개들 엮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엮여져 있는 것들을 CPU가 빨리 디스트리뷰션 해줘야 되고 운영을 오케스트레이션 잘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 또 렉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 렉끼리도 이더넷끼리 같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체에 걸쳐서 LLM이 구축되고 로봇 VLA라든가 다른 피지컬 AI 관련된 그런 모델들이 거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뭐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디오나 AI 이미지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도 다 저런 것들이 갈고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시스템의 한 단계들이 다 꽁충꽁충 뛰었다라는 거죠. AMD도 MI400, 450을 내면서 렉 단위의 어떤 것들을 그냥 내다 판다. 그냥 렉을 아예 통째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렉 스케일의 어떤 경쟁을 촉발시켰는데 TPU도 이제 스케일링이 굉장히 잘 되죠.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 독자적인 이런 스펙트럼 X, 블루필드 DPU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것이 바로 루빈 GPU가 되겠죠. HBM4가 들어간 것이고 이미 SK 하이닉스의 2026년 물량은 다 완판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HBM4 자체가 애초에 TSV라고 하는 이 D램이 적층되고 있으면은 12단 16단짜리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CES에서 처음으로 16단짜리 HBM4를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적층되어 있는데 이 쌓여있는 것들을 엘리베이터를 원래 HBM3E까지는 1024개를 뚫었지만 이제 2048개까지 뚫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뚫어있는 통로 자체가 많아요. 채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통해서 밴드위스를 와장창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GPU에서 행렬이라든가 텐서 연산들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굉장히 긴 문맥에 또 에이전트형 워크로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저장할 수 있는 용량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이
이 LLM의 장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KV 캐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계속 보관하면서 할 수 있도록 HBM이 양쪽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여러 개 다룰 수도 있겠지만도 핵심적으로 50페타플롭스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FP4 기준입니다. 여기서 NVFP4라고 돼 있죠. FP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2000억 개 파라미터다, 1조 개 파라미터다라고 LLM의 규모를 얘기를 하잖아요. AI 모델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그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결국 각각의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들이 행렬이나 벡터 연산으로 속속속 들어가서 연산이 하게 되는 건데 걔네들의 숫자를 표현하는 비트 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기본적으로 32비트, 16비트 썼다가 8비트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처음으로 블랙엘이라는 거를 소개를 할 때 이 블랙엘이라는 거의 성능 지표를 FP4 4비트짜리 써가지고 야, 엔비디아 너무 약판다. 지금 FP4 같은 4비트로는 성능 완전 떨어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성능 뻥튀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I 모델의 발전 속도를 가늠하셨던 분들은 AI 모델이 커가는 속도들, 스케일링이 되어가는 속도를 느끼고 계셨던 분들은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트렌드를 빨리 조금 말씀을 드린 사람이니까 제가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속도를 체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업자들이 오히려 놓칠 수가 있고 이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은 FP4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인상을 가졌던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FP4 나올 거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 줄게 하면서 요걸 나왔던 거고 그 측면에서 뻥튀기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HBM4로 288GB, 96GB다, 128GB다, 192GB를 하다가 이제는 288GB로 늘었습니다. GDDR도 아니고 LPDDR도 아닌 HBM4가 288GB, 한 칩에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에 밴드위스로 쫙쫙쫙 뽑아낼 수 있는 용량이 288기가로 늘었기 때문에 하나의 칩에서 커버할 수 있는 KV 캐시라든가 모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밴드위스가 초당 22TB입니다. 1초에 22TB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게 이전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HBM4가 8스택짜리로 최대 288기가가 들어가는데 이전에 블랙엘도 초당 8TB 나올 때 이게 진짜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HBM4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꽁충 뛰는 거죠. HBM을 여러 개 꼽기도 했지만 그만큼 HBM4 자체가 이전 거에 대비해서 밴드위스를 쭉쭉 뽑아준다. 이건 HBM3E였으니까. 요건 진짜 메모리 자체의 승리입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괴물처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SK하이닉스의 HBM4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LLM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결과물을 담아놓는 이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KV 캐시라든가 어텐션 관련 메모리 트래픽이 커지면은 그만큼 이 대역폭 자체가 토큰을 생성하는데 이게 병목이 되니까 이거를 쫙쫙쫙 늘려놨다라는 것이 GPU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담아갖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걸로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 크기, 엄청난 크기라 하더라도 칩수로 치면은 더 적은 수의 GPU로 더 낮은 토큰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야 그래봤자 루빈이 더 비싼 거니까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공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루빈 자체가 더 많은 밴드위스를 초당으로 뽑아내주면은 그만큼 결과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 CPU 역할도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라 CPU라는 것이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CPU 자체가 인텔의 뭐 제온이라든가 AMD의 제노아 같은 그런 CPU들의 역할 자체가 컸죠. 왜냐하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뭐 네이버를 누르든 카카오톡 누르든 그런 것도 하면은 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서버로 가서 CPU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CPU의 역할들이 실제로 컴퓨팅의 역할을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들이 많았는데 이 대규모 AI 시스템에서 이 CPU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GPU가 잘 처리되게끔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스케줄링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병목 없이 잘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GPU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잘 끌어놨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로서의 베라 CPU를 개발을 했다. 88코어짜리입니다. ARM의 올림포스 코어를 갖고 있고요. 이전에 그레이스 CPU 대비해서 메모리가 1.5TB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NVLink C2C로 1.8TB가 나오니까 CPU하고 GPU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도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전 거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되려면 또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통신규격인 NVLink가 다음 세대로 가야 되겠죠. 양방향으로 초당 3.6TB. 이전에 블랙엘 때 NVLink 5가 1.8TB인데 또 2배 올랐습니다. 이게 PCIe 기반으로 해서 그걸 7배 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게 NVLink죠. PCI 익스프레스도 4, 5, 6, 7 가면서 계속 2배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안 늦춰지려면 계속 엄청나게 레인스도 늘려야 되고 팜4도 쓰고 서데스도 쓰고 이러면서 막 이게 많이 써야 되겠죠. 이게 안쪽에서 이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해서 NVLink를 쫙쫙쫙 HBM만 빠르면 뭐합니까? 칩끼리 연결해주는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그 속도를 따라가서 빠르게 이렇게 엮어줄 수 있도록 NV 스위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NIC 그리고 DPU가 되겠는데 HBM에서 이렇게 아무리 토큰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SSD 같은 스토리지 티어에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저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HBM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스토리지에 잠깐 이제 오프로딩도 해놔야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다시 D램이나 HBM으로 불러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NIC 같은 경우에는 서버랑 서버 있잖아요. 렉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NIC라는 별도의 Connect X9 NIC를 쓰는 거고, 이것도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DPU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결국 CPU, GPU하고 떼어내서 별도로 오프로딩해서 따로 뭔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뭘 따로 역할을 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KV 캐시 매니지먼트 같은 중간중간 나오는 결과들을 잠깐 스토리지로 이제 잠깐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보안 관련된 얘기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따로 처리하는 거야. GPU는 너는 열심히 학습하거나 추론을 해. CPU는 GPU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나 잠깐 이 KV 캐시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역할들을 여기서 따로 해주는 것들인데, 이 각각의 다 칩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블루필드 4도 그렇고 Connect X9도 그렇고 네트워크 측면이나 아니면은 스토리지로 내리는 것이라던가, LLM이 이렇게 서비스를 실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챗GPT 쓰고 제미나이 쓰고 이렇게 할 때에 GPU HBM에 KV 캐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 HBM을 활용 못해요. KV 캐시라고 하는 거는 입력한 다음에 쭉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 중간 결과들을 자꾸 이제 저장을 해놔서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토큰 하나하나 생성할 때 다시 쓰는 건데 그게 안 쓸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걸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필드 4 같은 이런 DPU에서는 스토리지를 잠깐 내리는 것도 플러스 해서 전체 클러스터 차원에서, 왜냐면 GPU가 여러 가지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GPU HBM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보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HBM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HBM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스토리지로 내리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오늘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요즘 옵틱스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코어 패키지드라고 하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는 전기잖아요. 전기, 전자로 움직이는 거고, 포토닉스라고 하는 거는 광통신입니다.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로 계속 하려니까 여기 노이즈가 많이 끼다 보니 훨씬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광 부분을 코어 패키징 하겠다, 같이 합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더넷을 구성하겠다는 거니까 이더넷 스위치가 이 대규모 AI 클러스터에서 각각의 노드 간 이 트래픽들이 막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용도인데,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CPO라고 하는 거는 딱 꽂고 빼는 형태로 해서 이 빛을 이용해서 스위치 패키지를 좀 더 가까이 붙여서 전자 쪽으로 흐름이나 실리콘 옵틱스 쪽에서도 신호 인테그리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브로드컴도 이제 토마호크 같은 시리즈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CPU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이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게 굉장히,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죠. 결국 이 루빈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GPU를 기존 거보다 4분의 1만 이용하더라도 MOA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도 있고, 결국은 이 MOA 같은 걸 학습할 때 기존 거보다 4분의 1 GPU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큰 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롤아웃 할 거다. 원래 2분기였는데 3분기를 밀려났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 이제 공급 시점을 약간 이제 미룬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HBM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이미 레거시 D램 쪽이 워낙 비싸게 팔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D램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으면은 HBM 경쟁이 훨씬 더, 특히 삼성전자 같이 이제 팔로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했을 텐데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루빈이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HBM 대역폭을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면서 밴드위스를 쫙쫙쫙 늘려놨고, NV링크도 이전에 대비해서 2배, DPU도 메모리 계층을 잘 둬가지고 잘 스케줄을 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를 내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고려해가지고 렉 길이도 잘 확장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덩어리를 다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은 키미 K2라든가 딥시크에서의 토큰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두 번째 나온 내용이 바로 알파 마요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뭘 하는 거냐? 결국은 자율주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오픈 모델로서, 그리고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차량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로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 테슬라 자동차가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다른 기업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실제 자율주행 개발할 때 AI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런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집된 걸 어떻게 정제를 할 것인가. 그거 다 정제해갖고 실제로 자율주행 해보면서 시뮬레이션 검증도 하고 안전사고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전체적인 개발 루프가 다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그거 알파마요로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루프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도 하고 검증도 하고 안전사고 분석도 하고, 이 전체 루프를 오픈 모델로 제공을 하고 데이터도 다 제공하면서 모델과 툴과 데이터셋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이거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차가 42다 대표님이 이제 내려오시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엔비디아 칩셋으로 쓰면은 요거 그냥 VLA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금방금방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를 도와드립니다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걸 상품화해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VLA 모델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알파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10빌리언짜리 파라미터를 구성된 VLA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조가 되는 것이 reasoning based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설명 가능한 추론, chain of caus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 전체를 다 제공한다.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가 부족해도 이거를 쓰면은 충분히 개발 루프를 만들어서 초반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잘 썼죠, 진짜로. 한때는 테슬라 말고는 절대로 이걸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 또 기본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첫 시작, 첫 비즈니스 스타트 킥오프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을 포기한 수많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요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자동차 관련해서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냥 보드인데 기본적인 역할이 우리 자율주행 레벨 2에서부터 레벨 4 정도 있잖아요. 컴퓨팅도 지원하고 센서 아키텍처도 지원하는 이런 카메라 몇 개랑 레이더랑 라이다 같은 옵션들을 다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 신호들을 다 합쳐 가지고 컴퓨팅을 해서 전체 차량 플랫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메르세데스 벤츠에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핵심 포인트는 레벨 4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죠. 하이페리온이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개발을 또 가속화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센서 측에서는 또 옴니비전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후반기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페리온이라는 게 또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게, 테슬라는 완전히 전체를 수익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페리온 자체는 그냥 요러한 플랫폼을 너네가 쓰세요. 그래서 자동차 이거 티어들 있잖아요. 이게 티어 1이 ECU라든가 어떤 뭐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는 것들을 상품화를 하는 거고, 제조업체 OEM들은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퀵 스타터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DLSS 4.5 소식입니다. 물론 키노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데 게이밍과 관련된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DLSS, Deep Learning Super Sampling의 줄임말입니다. 이 DLSS라고 하는 거는 슈퍼 레졸루션, 이 업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죠. FHD인데 4K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FHD로 픽셀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작게 만드는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이걸 쫙 확장해서 업스케일링하고, 심지어 이제는 초당 100개의 프레임이 나오던 거를 200개, 3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4.5 버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4.5의 핵심은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프레임 한 장만 렌더링 했는데 여기서부터 5장을 추가로 만들어내니까 6배나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RTX 50 시리즈로 해서 올해 봄에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자율주행과 뭐 로봇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SDV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컬. 이런 것들이 이 가상의 월드에서 혹은 비디오 시뮬레이션에서 동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모델과 도구 체계들을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계속 강조하지만 로보틱스나 자율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그 전에 이 실제로 있는 물리 세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워낙 없으니까 실제로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됐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사전 학습이나 검증이 돼야 되고, 현실에서 실제로 했을 때에도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이 오픈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소개를 한 다음에 이 비디오라든가 로보틱스,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기반의 학습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데이터 센터급의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피지컬 AI 쪽에서도 DGX 스파크를 많이 이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참고로 DGX 스파크 현 세대는 블랙엘 아키텍처죠. 제가 DGX 스파크 관련해서는 여러 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AI를 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그 인프라가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이 렉스케일의 제품으로 경제축을 옮겨서 이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것이 GPU, CPU, NIC도 그렇고 DPU도 그렇고 NV 스위치,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상품으로 팔겠다라고 아예 루빈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블랙엘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떼거지로 사가잖아요. GPU 한 개만 사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차라리 한 개 사는 경우에는 DGX 스파크를 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HBM4가 들어가니까 초당 22TB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변목이 되는 부분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부분, 자율주행이라든가 게이밍, 로보틱스 전반적인 이 AI하고
AI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체 산업군의 근간이 되는 컴퓨팅을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심지어 너네 회사들 스타트업 할래? 그럼 우리 거 플랫폼 가져가서 쓰면은 빨리 시작할 수 있다. 테슬라랑 빨리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현대차랑 또 협력을 하면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이 지금 뭐 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빠르게 또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안대공항 인스타그램 언리얼텍.l에서 유튜브에서 올리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들도 간단히 올려드리기도 하고 재밌는 영상들도 이렇게 짧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